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바로 1시간 뒤에는 한덕수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사임했습니다. 이재명 죽이고 한덕수 띄우기가 한창인 형국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1부에서는 김민주 기자님과 정치 현안 간단히 짚어보고요. 2부에서는 김필성 변호사님 모시고 대법원 파기환송 의미와 향후 대선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어요. 이 후보는 결국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어제 그 소식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설마 이런 일이 또 일어날까? 그러니까요. 저희는 사실 조금 다 놀랬죠. 놀랬고, 그러니까 사실 워낙 비상식적인 일이 많이 일어났으니까 네. 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른다라고 해도 충격은 충격이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대법원에서 아주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는 것도 조금 이상하다고는 했었지만 9일 만에 바로 선고를 한다고 하니까 9일 만에 가능한 거는 이거는 파기환송밖에 없는데, 아니 파기환송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상고 기각밖에 없는데, 그렇죠. 예, 그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거 말고는 판결문을 쓸 시간도 없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건데 아주 그냥 이변이 또 일어났습니다. 자, 먼저 이재명 후보나 다른 뭐 각계각층의 반응이 좀 어땠습니까? 사실 뭐 저라면 너무 충격받았을 것 같은데 그쵸? 예. 이제 후보님 굉장히 담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단을 두고 이제 자신의 심정을 이제 밝히셨는데 이제 뭐 본인 생각과는 다른 판결이라고 이걸 말을 하시면서도 법도 뭐 국민의 합의다.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게 말을 했는데 오히려 대선 완주 의지를 정확하게 더 보여준 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민주당에서는 되게 이제 날석에 비판을 했죠. 이제 사법 쿠데타, 대선 개입, 정치 판결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뭐 이제 또 사법 정의가 아예 죽은 날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선고가 열흘도 걸리지 않았고 딱 2번 만에 심리로 이제 이루어졌는데 여태까지 사실 1심에서 2심까지 거의 2년 6개월 정도 이제 진행이 됐었으니까 이 후보님의 이제 선거가 이제 그거에 비해서는 사실 이제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르고 이제 대법원이 634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요런 걸 내세우면서도 또 이제 단 9일 만에 이제 결론을 내린 것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판결문을 제대로 쓸 시간이 있었나?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은 판결문을 쓰기도 전에 저는 이 사건 기록을 다 읽었는지도 의문이에요.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요. 6만 페이지가 넘거든요. 근데 주말 빼고 점심시간 빼고 하루에 8시간씩 근무를 한다고 쳤을 때 우리가 판사들이 절대 시간에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정시 퇴근, 정시 출근을 하는데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점심시간 빼고 8시간 동안 계속 봤다라고 했을 때 3초에 한 페이지씩을 봐야 돼요. 하나, 둘, 셋 넘기고 하나, 둘, 셋 넘기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건을 다 보냐고요. 밤새서 봐도 사실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한 번 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용을 다 보고 다시 또 확인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떤지 이런 걸 다 봐야 되는 건데 제대로 과연 기록이나 확인을 했을까? 그 전부터 미리 정말 빨리 오기나 해라. 내가 정말 바로 결론을 내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아예 작정하고 그냥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33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네네. 이게 이제 선거법 사건에 있어서는 633이 원칙인데 사실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항소심에서 이번에 3개월을 조희대가 3개월을 강조를 해서 3개월 만에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평균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4, 5개월 정도 나오는 것이 평균적이었었고요. 이번에 3개월 나온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었었죠. 그리고 이거를 강조한 거는 뭐냐면 공직선거법에서 당선된 사람이 부정과 비리와 반칙으로 당선이 됐으면 이 사람 빨리 끌어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빨리 대법까지 한 다음에 이 사람이 당선돼서 선출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 선출된 거라면 최대한 빨리 끌어내려라 라는 뜻으로 633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재명 대표는 낙선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낙선자에 대해서 이거를 이렇게 강하게 적용을 하면서 심지어 633에서 3개월이면 90일이 걸려야 되는 건데 9일 만에 했다는 게 정말 납득이 되지 않죠. 이건 정말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대선 개입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가 이런 이런 말도 생각이 듭니다. 하더라고요. 뭐 빨리 하는 것도 문제냐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상식적이어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너무나 졸속으로 이루어졌고 정말 9일 만에 갑자기 이 대선판에 뛰어들어가지고 아주 미친 듯이 속도를 낸 다음에 9일 만에 딱 2번의 심리를 거쳐가지고 정말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에 아주 스크래치를 내버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유죄 판결이라고 그냥 딱 얘기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이거를 어떻게 대선 개입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1시간 뒤에 한덕수가 갑자기 나 대선 출마하겠다 비스크리한 사의를 표명을 했죠. 이거 정말 짜고 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뭐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예. 되죠. 그런데 국힘은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 사실 국힘은 지난 계속 뭐 이재명 대표를 까내리려고 사실 하는 입장이었으니까 뭐 이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아예 그냥 못을 박았더라고요.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후보한테 이제 대선 후보 사퇴하라고, 그리고 뭐 김문수나 한동훈 후보도 이제 같은 의견을 이제 표명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뭐 국민의힘이야 원래 이런 포지션 계속 잡고 있었으니까. 네. 근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법 쪽에서는 뭐 이 후보의 이제 대선 일정에는 차질을 줄 수 없다는 게 사실 주류 의견입니다. 네, 뭐 네. 애당초 대선 전까지 판결 확정이 이제 힘들다는 분석인데요. 근데 사실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비현실적인 일,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계속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벌어지니까. 예, 네. 어떤 수를 또 쓰고 어떤 법의 이제 사각지대를 또 노릴지 우리 네. 알 수가 없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상식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뭐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이제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이제 그렇죠. 헌법 불소추 특권이 있죠. 84조가 있으니까 뭐 우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런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2부에서 김필성 변호사님과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의 뭐 이렇게 반응이나 이런 것도 있나요? 원래 이제 시민단체들이 토요일 집회를 이제 시청역에서 하기로 했는데 네. 이번에 날짜를 확 바꿨습니다. 토요일 내시고요. 아, 촛불행동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뭐 이제 아예 입장 자체를 조희대 대법원장 향해서 이제 선거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이제 움직임으로 바꾼 거고, 그러니까 여론 자체가 이제 대법원의 이제 대선 개입, 사법 내란 뭐 이런 거를 이제 계속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이제 어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사람들이랑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나름 이제 뭐 중도 아니면 무당층 아니면 아직까지 이렇게 뭐 결정을 하지 못했다든지 정치 저관여층 이런 분들이랑 얘기를 해봤더니 그렇게 별로 크게 흔들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니 원래 이재명 후보가 유죄됐다 무죄됐다 유죄됐다 아직 그냥 결정 안 난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정도로 알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어머 유죄네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세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봐요.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괘씸한 거죠. 그냥 이렇게 대놓고 사법부에서 대선에 개입하려고 작정을 한다는 게 너무 괘씸한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걸로 민주 세력에서는 굉장히 좀 분노하고 열받아서 지지세가 더 결집이 될 겁니다. 그런데 더 열받는 거는 저쪽도 결집이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해도 되겠나 이러면서 다음 당권이나 노리자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거 봐라 이재명 이렇게 되면 야 이거 열심히 공격하다 보면 될 수도 있겠는데 이러면서 저쪽에서 결집할 거라는 거, 이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정말로. 저는 이재명 후보님 개인의 삶을 봤을 때도 이게 한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건가? 그렇죠. 산을 넘는 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정말 지금까지 네. 그 많은 고비들 중 하나만 있어도 진짜 한 사람으로서는 버티기 힘들었을 건데 그 고비들을 막 고비 5개 6개 막 이렇게 버텨가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정말 이 사실은 내란당 아닙니까? 내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확 쭈그러들어서 사과하고 국민 앞에 진짜 머리를 조아리면서 앞으로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참회하고 반성하고 눈물로서 진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해야 할 당, 그러고 해산되어야 할 당이 그쵸. 지금 기고만장해가지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사퇴해라 운운하면서 다음 정권을 잡아보려고 하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 좀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너무 뻔뻔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그리고 여기에 사법부까지 가세하고 있다는 게 정말 너무 열이 받고 분노가 차오르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사법부의 타락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냐 얘기를 하는데 그 마음이 너무 느껴져가지고 저도 참 서글프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란 심판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내란 세력에 동조한 사법부까지도 같이 심판을 해야 된다. 많은 국민들이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덕수가 또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 후보의 판결이 나온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표를 냈죠. 그리고 오늘 출마 선언을 했죠.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모두 괘씸해서 이제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정도로 이제 대선 출마 어제 이제 선언하고 총리직 사표를 냈고 오늘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취임 첫 해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좀 자신을 청렴한 공무원인 것처럼 이제 포장을 많이 했지만 사실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거 너무 티가 많이 났고요. 그리고 네. 어쨌든 저쨌든 간에 6.3 대선은 이제 관리해야 될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렇죠. 예. 근데 국무총리가 이제 대선을 나오고 이제 그날 최상목 권한대행 사표 수리까지 하고 뭐 권한이야 뭐 그날 밤 12시까지였으니까 뭐 권한이 있다고 해서 결국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 이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선거 관리를 이제 하게 됐잖아요. 근데 사실상 한덕수가 해야 될 일을 그냥 이주호한테 다 떠넘긴 꼴이에요. 뭐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윤석열 정부 2인자를 선택한 거냐. 뭐 이런 비판 어떻게 사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태까지 사실 행보도 한덕수 이제 전 총리가 됐죠. 전 총리가 이제 내란 청산에 대한 의지는 전혀 없었잖아요. 없죠. 청산에 네. 대한 의지는커녕 본인이 사실은 내란에 동조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명확하게 해명이 안 된 상황이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대선을 나오겠다고 하니까 이제 내란 세력의 제2의 쿠데타를 만들려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사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한덕수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이제 가상을 하면 그럼 결국 내란 세력들을 누가 이제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제 심판할 수 없고 이제 그 사람들의 생명 연장이 이제 그렇죠.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말까지 있더라고요. 윤석열이 재선을 나오기 위해서 이제 한덕수가 길을 깔아주는 게 아니냐. 아니 한덕수는 네.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만은 대통령이 되면 바로 윤석열을 사면시켜주죠. 그렇죠. 그다음에 네. 수사는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검찰로 하여금 뭐 수사 그만하라고 하고 기소 그만하라고 하고 대충하라고 하고 하면서 내란 청산은 정말 요원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는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눴듯이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임명하라고 하는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은 임명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임명하지 말라고 하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은 지명을 하고 맞습니다. 이래서 정말 위헌에 위헌을 더한 그런 국무총리였지 않습니까? 정말 본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전혀 구분을 못하는 사리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심판인 척하면서 결국은 선수로 뛰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선수로 뛰기 위해서 심판인 척하면서 온갖 것들을 자기 선거에 유리하게 다 해왔었고 정말 미국 관세 협정을 자기 선거에 유리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국세를 정말 국민의 혈세를 이용해서 자기 선거 운동을 하고 이미 선거 사무소 다 구해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너무나 뻔뻔하죠. 정말 얼마 전에 트럼프 100일 기념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었대요. 그 재무장관한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 있으니까 결국은 협상이 7월 뒤로 넘어가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베선트 재무장관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성공했다라는 것을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빨리 하려고 한다. 거기에 대한 열망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미 마음이 다 정해져 있던 게 계속 나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에서 그랬는데 계속 지적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너 그거 네 선거에 이용하지 마라. 네. 국익 팔아먹지 마라. 이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거를 협상을 이용했다라는 게 정말 미국 재무장관의 입을 통해서 나온 거고 더 황당한 거는 그 패를 다 읽힌 거예요. 미국 재무장관 협상의 대상이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제 시간이 아주 그냥 마음이 급하구나. 그러면 내가 여기서 확 땡겨가지고 나한테 유리하게 해도 되겠구나. 완전 패를 다 보여주면서까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사실 뭐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가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나라의 국격이 떨어진 기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은 국힘 경선으로 가보겠습니다. 내일이면 경선 결과가 나오죠. 지금 이제 김문수와 한동훈 둘이 이제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결선이 또 결선이 아닌 상황입니다.
네. 복잡하게 됐는데요.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이제 국민의힘 후보와 이제 단일화 추진할 거로 이제 알려진 상황이니까요. 이제 한동훈 후보는 한덕수 전 총리 출마 선언을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면 후보 중심으로 이기는 길로 갈 거다. 이렇게 하면서도 내가 싸워야 이재명과 이길 수 있다. 네. 뭐 이렇게 김문수 후보나 한 전 총리는 이재명 후보 이길 수 없다라고 아예 뭐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뭐 사실 그런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전 뭐 싸워서 이길 뭐 그럴 뭐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경선에서 보니까 깐죽거리는 거는 진짜 와 이길 사람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의 깐죽거림 그리고 네. 버럭 이런 걸로 되게 유명했었던 홍준표 후보가 거의 이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 걸 보면서 야 한동훈의 깐죽거림은 진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피해가는 것만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싹싹 피해가잖아요. 네. 진짜. 네. 그래 뭐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에 나오겠다고 말을 하니 이제 빠른 시간에 만나서 소통하고 대책 세우겠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한덕수 전 총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단일화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고 이제 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변수는 김문수 후보나 한동훈 후보나 이제 그 둘 중에 누가 이제 결선을 통과하느냐 이건데요. 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당 후보로 확정되면 이제 바로 한 전 총리 만나서 논의하겠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이제 한동훈 후보는 좀 다릅니다. 이제 보수를 직결시키려면 한 전 총리랑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친윤계에서 그렇게 뭐 환영받지 않는 입장이니까 자기가 이제 친윤계에서는 이제 한훈 후보를 이제 주저앉히고 이제 당권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뭐 자기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어떤 분들의 이제 목표는 대선 승리가 아니라 자기들 기득권 유지다. 이게 아마 이제 앞에 말로 이제 맥락으로 이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한 후보는 단일화 방식이나 시기를 이제 명확하게 거론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한 전 총리를 흡수하는 방식의 이제 단일화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내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국힘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당이 정말 이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에서도 어쨌든 대통령 후보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당의 후보들을 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굉장히 함부로 대하고 있다. 그리고 당의 지도부라는 사람들이 경선 잘하고 있는데 저기 딴 데 가서 한덕수한테 가서 그다음에 뭐 단일화 할 거 벌써 그 얘기 하고 있고 그러면 이 당에서 경선하는 후보들은 한 번 경선 올라갈 때마다 한 타임 두 타임 올라갈 때마다 1억씩 막 내면서 올라간다는데 그렇게 돈 쓰고 경선해서 끝까지 올라가 보면 뭐 합니까? 저기서 부전승으로 한덕수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할 맛이 나겠냐. 그리고 너무나 이게 지금 당장은 이렇게 해봤자 저는 본인들이 정권을 잡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마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게 선례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도 굉장히 이거는 이거 신뢰를 다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내가 여기서 경선에서 이기면 뭐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그쵸. 내가 여기서 경선에서 올라가더라도 나는 또 다른 누구랑 또 붙어야 될 것이야.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 당내 어떤 신뢰가 쌓이겠습니까? 신뢰보다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자기 살 길만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은 한덕수 차출론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지지율을 흡수하기 위해서 나도 뭐 한덕수랑 단일화 할 거야. 뭐 김문수 후보 같은 건 그런 얘기 하고 있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또 막상 이제 본인이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되면 딴 마음을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쵸. 사실 좀 하거든요. 예. 왜냐면 이제 그때까지는 별 욕심이 없다가도 이렇게 되면 당원 당규에 의해서 김문수 후보 최종 후보가 모든 이제 정권을 쥐게 되는데 그러면 시간은 김문수의 편인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한덕수는 자기가 이제 추대될 거다 아니면 자기로 단일화 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어쨌든 무소속으로 나왔어요. 근데 무소속으로 절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지날수록 수억이 깨집니다. 돈을 막 써야 돼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하자고 얘기를 안 한다. 나한테 빨리 뭔가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이러면 본인한테 조금 불리한 상황, 불리한 룰을 적용해서라도 반드시 본인은 단일화하고 싶어 할 거예요. 이렇게 밀리는 걸 아는 순간 그건 지는 거죠. 이게 협상이 있어서 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또 이제 김문수 후보가 국힘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최종 결선에서 이제 후보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판단을 많이 하시니까. 네. 그렇게 되더라도
단일화가 그렇게 막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단일화는 될지 안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1부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는 김필성 변호사님 모시고 대법원 파기환송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부에서는 김필성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성 변호사님은 사법개혁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신데요. 민들레에는 처음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봐야 네.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대법원 파기환송 예상하셨습니까? 아니요. 아, 이게 이제 어떻게 예상하는지를 대한 질문들이 저한테 있었는데 네, 사실 제가 대답을 한 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네, 상고 기각이 맞죠. 그렇죠. 그거는 네. 뭐 논란의 여지가 없이 명백한데 네, 네, 지금 그 진행된 과정 자체가 네.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상한다는 거는 상식, 그다음에 뭐 관행, 그리고 법 이런 것들을 기반해서 원칙이 관철될 때 사실 예상이 가능한 건데 이미 선고기일을 잡는 과정까지가 정상적이지 아니었기 때문에 결과도 지금 예측을 못하겠다라는 게 제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굳이 물어보신다면 어쨌든 변호사로서 원칙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상고 기각될 것 같긴 한데 사실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절차가 정상적이지 아니었기 때문에 결과도 사실 예측을 못하겠다는 게 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처음에 대법원에서 이례적으로 굉장히 속도를 낼 때 이거 이상하다. 뭐지? 다른 꽁꽁이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다가 9일 만에 바로 선고일을 잡길래 9일 만에 가능한 건 이거는 상고 기각밖에 없다. 이건 판결문 쓰기도 힘든 시간이고 판결문 쓰기는커녕 정말 6만 페이지가 넘는 기록을 보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다. 이래서 상고 기각밖에 없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생각을 하셨던 거거든요. 그게 뭐 대법원 사건 해보신 법조인들한테 아시겠지만 이제 보통은 아무리 짧아도 형사가 좀 짧긴 합니다만 네. 이제 한 뭐 3에서 6개월 정도 되면은 이제 잡힐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잡히면 보통은 상고 기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짧다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네, 맞아요. 그래서 저기 상고하는 입장에서는 기간이 뭐 한 6개월 이내에 기일이 잡히면 결과 안 된다 보다 생각을 하고 그렇죠. 상고 기각인가 근데 보다. 그 넘어가면 조금씩 기대를 하기 시작해요. 네. 1년 넘어가면 이게 파기될 수 있겠네? 라고 네, 생각을 네.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 6개월 정도만 돼도 짧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9일이면은 사실 판결만 분석할 시간도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만 앉아서 보더라도. 네. 그러니까 이게 파기환송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네. 그러니까 아무도 사실은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원칙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과정이었는데 사실 9일 만에 잡힌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였고요. 그것도 전원합의체로 갑자기 넘기는 것도 이상했고 그만한 사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합의체가 2번 열렸다고 들었거든요. 네. 2번 만에 결과가 나온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럼 그렇게 중대한 사건이면 전원이 다 모여서 회의할 만큼 중대한 사건이면 2번 회의하고 접을 만한 게 아니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2번 만에 하면서 이거를 파기환송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법조인 감각이나 경험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 상황을. 뭐 이건 사실 대놓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네. 대놓고 정치에 개입한 거예요. 정치에 개입한 개입한 거다. 것이고 이제 대법원이
사실은 뭐 어떤 식으로든 현재 좀 대선 전국에 개입하려고 한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이재명을 네. 낙선시키기 위해서 네. 대선에 개입한 거다. 이거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선례가 너무 안 맞으니까요. 그렇죠. 관행이 것도. 네. 판결 내용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판결 내용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1심하고 그대로 거의 뭐 카피앤페이스트 수준으로 네. 베껴서 나왔는데요. 일단 이제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사건들의 법리를 먼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뭐 허위사실 공표도 있고요. 뭐 아니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든 허위사실이 들어가는 모든 많이 모욕이나 이런 표현을 문제 삼는 모든 공소사실은 처음에 이제 고소고발을 할 때부터 일단 발언을 인용합니다. 이거 문제되는 발언을 인용한 다음에 밑줄을 딱 그어요. 고소장을 그렇게 씁니다. 변호사 실무에서. 요 부분이 사실과 다릅니다. 네. 라고 딱 해서 그렇게 들어가면 공소장도 그렇게 나와요. 네. 그리고 판결문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도 이제 후배들 변호사 지도하는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저도 사실 그렇게 배웠고 그런 사건을 고소장이나 참고 서면이나 아니면 서면 같은 거 쓸 때는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사실과 다른지 밑줄을 그어서 표시를 해야 된다고 배웠거든요. 네. 판결문도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1심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1심 지금 이 사건 공소장은 전체적인 취지를 해석해 볼 때 네. 라는 그 문제가 이제 거짓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게 문제야 기본적으로는. 근데 1심 그래서 이제 담당했던 변호인들은 1심에서부터 이거 원래 어느 분이 거짓말인지 딱 밑줄 그어서 표시할 정도가 딱 특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실무상 계속 그렇게 왔고 판례도 한 번도 그렇게 바뀐 적이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공소 제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문제를 삼았는데 1심에서 그 판단을 그냥 받아줘 버린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 볼 때 해석하면 어쩌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1심에서. 네. 근데 이제 2심에 가서 원칙으로 돌아간 거죠. 다시 돌아와서. 가서 원래 딱 뭐가 거짓말인지 밑줄 딱 그을 정도로 특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공소장 변경하라 그랬죠. 그래서 한 거예요. 네. 하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 어떻게 했냐면 거짓말을 딱 찍을 수가 없거든요. 네. 없으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공소장 변경을 하면서 거의 모든 부분에 밑줄을 그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무죄가 나왔죠. 그러니까 사실은 2심 판결이 뒤집어질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게 네. 2심 판결의 입장이 이제까지 법원의 입장이었고 네. 한 번도 그 법원의 대법원 판례가 뒤집힌 적도 없었고 실무상 그렇게 안 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런 사건 해본 사람은 다 아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3심에서 1심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그래서 어떤 법조인들은 그러면 이제까지 헌정사상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던 허위사실 관련 법리가 전원합의체로 변경된 건가? 그러네요. 전원합의체네 정말. 근데 이제 전압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네. 변경한다는 말을 명시하거든요. 근데 그건 또 없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보시는 분들 특히 법조인이 아닌 경우에는 와닿는 게 절차상 이상하다는 거 와닿으실 텐데 네네. 사실은 실체적으로도 그 이상 말이 안 되는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실무가 안 맞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허위 사실 공표했으면 무슨 얘기를 했는데 네. 뭐라고 얘기했어. 그럼 그것이 허위 사실인지를 밝혀야 되는 건데 이 말 저 말 다 갖다 붙여놓고 왠지 느낌적으로 조금 거짓말 같아. 그 말이에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말 딱 녹취한 다음에 밑줄을 딱 그을 수 있어야지 허위 사실 적시가 돼요. 근데 그렇죠. 밑줄을 그을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 그러니까 아예 지금까지의 법리와도 달랐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 반대 의견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라든지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넓히기 위해서 계속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그러니까 함부로 유죄를 판단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하는 추세로 이어왔는데 이거에 굉장히 역행하는 판례다. 판단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판결만이 아니고 지금 그 소수 의견이 많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이 엄청 복잡합니다. 네. 복잡하고요. 그거 깨알 같은 규제가 정말 많아요. 근데 뭐 이제 아시겠지만 그 헌법에 규정된 여러 기본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 정책 기본권이거든요. 근데 정책 기본권에 직접 연관되는 공직선거법이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롭게 돼 있는 게 맞냐라는 사실은 논란은 학자들 사이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공직선거법 때문에 이제 뭐 혹시 선거운동을 지원하시거나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출마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뭘 하나 하려고 하면 계속 선관위에 물어봐야 돼요. 맞아요. 왜냐면 어떻게 걸릴지 모르니까. 맞습니다. 예측 가능성이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직선거권을 처음부터 뜯어 고쳐야 된다. 그리고
특히 이제 말하는 걸 계속 시비를 거는 경우에는 말하는 게 결국 정치적 기본권의 가장 출발점인데 말하는 게 허위인지 아닌지를 매번 신경 쓰면서 말하도록 만드는 거는 사실 정치적 기본권을 심각하게 자유하는 거, 자유를 막는 거기 때문에 특히 선거 과정에서 말하는 표현의 자유는 이런 것들은 넓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허위 사실 문제는 가능한 좁게 사실 해석 그리고 비범죄해야 된다는 말이 많았어요. 네, 그런 네. 것. 그러니까 그런 추세 때문에 지금 헌재가 아니죠. 대법원 판례가 계속 그걸 엄격하게 보는 쪽으로 현재 지금 법 체계 내에서 좁게 해석해 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다 뒤집은 거죠. 그러니까 좁게 해석해 왔다는 거는 계속해서 무죄 판결을 그렇죠. 많이 해왔다는 거죠. 계속해서 무죄 판결을 해왔는데 지금 갑자기 굉장히 엄격하게 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그러니까 취지를 한 거죠. 예를 들면 뭐 아시는 분 예를 들어 이제 지난번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던 사건 있잖아요. 파기환송에서 무죄가 나왔던 네. 그 사건도 그런 기준에서 좁게 본 거고요. 저도 이제 관련 사건들을 좀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말한 내용 자체는 명백히 명백히 허위 사실이에요. 근데 네. 이제 급하게 시장에서 마이크 잡고 이제 유세하다가 네. 사실관계 잠깐 착각해서 나온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정도는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지금 250조 공통법 250조의 허위 사실 공표로 보지 않은 거죠. 처벌하지 않겠다. 그래서 무죄로 확정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 그러네요. 근데 또 가장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거는 이러다가 이재명 후보가 선거에 못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을 걱정을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피선거권 박탈까지 갈 수도 있는 건가요? 일단은 일정상은 안 되는 건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어제 뭐 여러 분석들이 나왔는데 뭐 일단 이제 형사소송법 원칙대로 간다면요. 일회기일은 일단 잡아야 되고요. 네. 그거는 이제 법적 의무입니다. 네. 법적 의무. 일회기일은 잡아야 되고 일회기일에 피고인,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라고 부르는 게 맞겠네요. 이재명 네네. 후보가 출석을 하시면 그때 끝날 수도 있긴 한데 출석을 안 하면 한 번 더 잡을 수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잡는 네. 게 의무고 그때는 불출석해도 끝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 있어요. 만약에 불출석한다고 하면 2번 기일을 잡아야 되고요. 네. 기일 잡고 판결문을 정상적으로 쓴다고 하면은 보통 이제 정상적으로 하면 2, 3주 잡는데 네. 뭐 그 급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 만에 쓴다고 치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거 이것저것 잡으면 2심에서 판결까지 나오는데 2, 3주는 걸려야 되고요. 네, 그래서 네. 기일 2번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네, 정말 네. 급하게 잡아도 2, 3주는 잡아야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나면 상고 기간이 7일 줘야 되고 네. 그리고 기록 접수도 뭐 빨리 한다고 생각하면 하루 이틀만 이번에 하루 만에 했으니까 하고 다시 이제 상고 기록 접수 통지하고 20일 상고 기간 준 다음에 네, 상고 이유서가 20일이죠. 네. 그리고 이제 반대쪽에서 상고 이후 답변서 줄 기간도 원래 열흘까지 줘야 되거든요. 네, 빨리 네.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것저것 다 합치면은 아무리 빨리 해도 한 4, 50일 이상은 거의 잡아야 될 거라고 봐야겠죠. 4, 50일 이상은 그러니까 그렇게 잡아야 해야지 된다. 사실 심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아니 근데 또 오늘인가요? 그 경희대 서보학 교수님께서 또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하는 상고 이유서를 20일까지 기다려줘야 된다. 상고 이유서를 20일 내에 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20일 기다려줘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거를 대법원에서 안 지킬 수도 있다. 그냥 바로 상고 기각을 해서 유죄 확정을 시켜버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또 국민들이 너무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사실 형사소송법상으로는 반드시 20일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상 상고를 주지 않고 기각하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닌데 이런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있기는 합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없는 건 아닌데 잠깐만 제가 규정을 볼게요. 그러면 잠깐만요. 상고 기각 결정에 여기 보시면 주지 않고 상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권 소멸호가 명백한 경우 뭐 이런 경우는 바로 할 수 있어요. 대법원에서요? 아니 그러니까 아예 그거는 상고법원에서 원심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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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건데 네, 고등법원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7일 이후에 제기하거나 이런 네, 경우는 네, 가능하죠. 네. 근데 이런 게 아닌 경우에는 네. 상고 이유서 기간을 반드시 줘야 됩니다. 이게 법률 규정이 있어요. 이게 네. 법률 규정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제가 봤는데 형사소송법 379조 1항입니다. 법 규정을 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서보학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대법원이 법을 어길 것이다. 네, 이제 형사소송법을 어길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시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좀 이제 법조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 게요.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법치주의가 관철된다는 테두리 내에서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 뭐 상고권이 뭐 어떻게 되고 피선고권이 어떻게 되고 다 법률에 의해서 되는 네, 건데 네. 이제 법률소의 최종 보루여야 할 대법원이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판결을 하는 상황이 되면 사실 그러면 법조인으로서 할 말은 더 이상 없어요. 근, 네, 없어진. 근데 우리가 합니다. 이제 예. 이런 상황까지도 자꾸 가정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구속 취소의 충격이 너무나 컸었거든요. 네. 이게 지금까지 70 몇 년 동안 구속 기간을 계산할 때 날수로 계산을 했다가 시간으로 한다고 다들 너무나 깜짝 놀랐잖아요. 네. 근데 그거 형사소송법에 날이라고 나와 있는데도 그렇게 한 네. 거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만약에 대법원에서 미친 척하고 정말 20일을 다 지키지 않고 상고 기각하면서 유죄 판결 해버리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법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때서부터는 만약 그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나는 피선거권 박탈 인정 못해라고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뭐 대선 관리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쵸, 선거 선관위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되면 내란 상황이에요. 헌정이 무너지는 그렇죠.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이 이렇게까지 한 상황에서 사실 뭐 12.3 내란도 우리가 예상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헌정을 무너뜨리는 경우까지 사실은 민주당 내부에서 검토를 하긴 해야 될 겁니다. 네, 근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법원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전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대법원이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기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네, 네. 대법원이 정말 그러고 싶었으면 대법원이 더 손쉬운 방법이 있었어요. 파기 자판을 했겠죠. 파기 자판을 네. 일주일 후에 했었으면 됩니다. 네. 선거 기간 들어간 이후에 파기 자판을 해버렸으면 네, 네. 그러면 빼도 박도 못해요. 저도 그거 보면서 이 생각했어요. 아, 자기들도 파기 자판은 못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파기 자판을 이제까지 역대 해본 케이스가 몇 번 없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했었는데 네, 네. 제가 재심 정확히 하면 그 사건이 재심 사건을 했어요. 네, 네. 유죄를 무죄로 파기 자판한 아니, 거죠. 무죄가 아니고 유죄로 사형이 나왔던. 아, 그거를 파기 자판. 58년도 축산 조봉암 저기 사건이 그렇게 된 사건이에요. 아, 그래서 그 사건 재심을 제가 했는데 네. 그래서 그 사건을 파기 재판을 대법원에서 했기 때문에 네, 네. 재심 사건은 마지막 직접 재판은 저기 법원에서 재심을 해야 되거든요. 과거사 사건 중에서 유일하게 조봉암 사건만 대법원에서 재심을 했습니다. 직접 네. 재심을 했어요. 네. 그래서 공판이 잘 열렸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 사건의 재심 대상이 됐다는 것만 보셔도 이게 정상적인 판결이 아니었죠.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그 사건 이후에 하나 더 존재한다는 걸 알았는데, 그거는 그 케이스는 좀 특이한 케이스. 사실은 공소기각된 걸 재판한 거라 약간 케이스가 다르고요. 네. 실제 판단이 있었던 과정에서 유죄로 파기 재판한 케이스는 죽선조봉암이 유일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재판을 또 한 번 더 하기는 무지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대법원 입장에서. 거기다 네. 그 파기 재판 그 사건을 대법원이 재심을 했단 말이에요. 2013년인가 네, 네. 14년인가 제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대법원이 직접 위법하다고 판단한 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파기 재판은 참 못한 것 같은데 네. 정말 법을 어길 생각이면 그 선거 기간 들어간 이후에 파기 재판하는 게 제일 손쉬웠죠. 그렇게 했을 것이다. 네.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봐서는 뭐 안 그러겠지만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모든 걸 또 다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네요. 2심을 6월 3일까지 좀 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사실은 그거는 이제 일부러 끄는 게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가면 6월 3일까지 안 돼요. 안 나오죠. 안 나와요. 정상적으로 가면 그것만 해도 한 3, 4개월은 나오지 걸리죠. 않습니까? 예. 걸리는데 뭐 그래서 이게 지금 정확히 표현을 하면 이제 민주당에서 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무리하게 하는 거를 어떻게 정상적으로 진행할지 문제가 되는 건데요. 사실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일종의 법적 스킬 같은 것들도 있죠. 변호사들이. 네. 근데 지금 법원이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방법들 다 무시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 무시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아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방법들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해 볼 수는 있고 뭐 구체적으로 알기 좀 그렇습니다만. 네. 근데 어쨌든 그 방법들 모두 법원에서
뭐 빠른 속도로 그냥 하루 이틀 사이에 다 무시해버리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아,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네. 6월 3일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네. 그 전까지 이제 뭐 이렇게 그 유죄 확정이 되지 않고 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보통 이제 불소추 특권이 있으니까 그때 재판은 멈춰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헌법에는 뭐 명확하게 재판이 멈춰진다 이런 말은 또 없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논란인 것처럼 계속 얘기가 오가는데요. 저쪽에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거 논란화시키고 논란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 네. 여기 혹시 지금 보시는 분들 인터넷 검색이 가능하시면 형사소추 구글에요. 형사소추하고 검색어를 형사법제 한국법제연구원이라고 놓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한국법제연구원 아실 거예요. 네. 그 국제연구기관이거든요. 네네. 거기서 인터넷에 법률 용어 사전을 제공을 합니다. 거기에 형사소추에 대한 해설이 있어요. 제가 제가 아까 찾아놨거든요. 읽어드릴게요. 지금 찾았는데 특정 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형사소송법상 형사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으로 기소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라고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인터넷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네. 이게 국가의 공식 입장이에요. 네. 근데 이걸 아무도 얘기 안 하더라고요. 네, 소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소를 제기하고 이게 형사소추 네, 찾아보면 형사소추. 나옵니다. 제가 지금 네. 형사소송법상 네. 형사사건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으로 기소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그럼 이를 수행하는 것 자체가 이제 공소 유지하는 걸 이야기하는 그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판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법제연구원에서 이렇게 해설을 제공한다는 거는 네.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 네. 근데 지금 이걸 계속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문제가 된 것처럼 이제 보수언론에 써들고 네. 인터넷에 그냥 받아 적으니까 네, 네. 하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학계에선 논란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렇게 딱 찍혀서 꼭 이게 지금 국책연구기관에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명백한 건데 명백한 건데 지금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지금 계속 논란인 것처럼 가는 것도 있고 지금 주어진 법도 제대로 지키지 말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대법원이 이게 의문의 여지가 없는 학계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해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네. 민주당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긴 네, 상황이 네.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할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입법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렇죠. 형사소송법에 구체적으로 그렇죠. 적시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헌법 규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면 네.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법률에서 구체화하는 거는 뭐 헌법법 법률 구조상 당연한 거니까 네. 그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형사 재판의 절차에 대한 규정이 형사소송법이잖아요. 네. 형사소송법에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논란이 되는 경우. 그러면 이제 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네. 거고 민주당이 170 몇 석을 가지고 있기 네. 때문에 그냥 법안을 통과시켜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제 네, 할수 시행이 있- 되는 거니까. 이게 물론 이제 정적 비난은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이건 전적으로 제 개인적 생각이라는 걸 전제로 말씀을 네. 드리면 지금 이미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니고 지금 이게 일단 뭐 지금 모두 이 상황의 기본적 출발점이 12.3 내란을 생각을 해봐도 네. 이 내란 행위 자체가 헌정을 무너뜨리는 거였는데 음. 지금 우리가 사실 저는 이제 12.3 내란의 극복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요. 그 헌정을 무너뜨리라는 시도를 헌정이 받아낸 거예요. 헌정으로 지켜낸 겁니다. 그러니까 네. 법적 절차를 통해서 지켜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의 헌정과 법치주의가 갖고 있는 포텐셜 같은 걸 보여준 거거든요. 네. 잠재력이나 파워가 그러니까 그런 네, 안정성을 보여준 거라는 네. 말입니다. 저들은 법을 어겼지만 우리는 법으로 이겨낸 거죠. 예, 법으로 예. 이겨낸 거죠. 근데 어쨌든 저들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쪽은 칼을 막 휘두르는데 이쪽에서는 원칙을 지켜가면서 싸우는 거라서 그렇죠. 예. 보는 입장에서 엄청 너무 답답할 수 답답해요. 있지만 네. 하지만 그렇게 싸우는 게 갖고 있는 이게 명분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의미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찌되었든 저쪽에서 법을 지킬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 네. 여기서 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 다 동원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입법하는 게 정치적으로 좀 부담이 되더라도 네. 지금 이게 무슨 뭐 법적으로 명백히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고 여기에 그렇죠. 대해서 학자들이 이설이 없고 네. 국가도 원래 이런 입장이었던 것에 네. 네. 비춰보면
이거 입법하는 게 저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내용을 좀 더 그냥 명확하게 그렇죠. 하는 규정하는 거죠. 네. 네, 논란이 있으니까. 그러면 또 이제 조희대 재판부에 대해서 그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형법적으로는 어렵죠. 네. 형법적으로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만약 뭐 나중에 이제 수사 같은 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뭐 이제 수사 같은 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겠죠. 뭐 특검 같은 걸 통해서 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데 현재 지금 이제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기껏해야 적용할 수 있는 게 직권남용 정도밖에 없을 텐데 아시겠지만 직권남용이 정말 정말 힘들죠. 정말 문제가 인정이 많은 안 돼요. 예. 이게 직권남용이 형법이 195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네. 53년도에 만들어지고 구성 요건이 아직까지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옛날 법이에요. 네. 옛날 법이고 그게 이제 저기 뭡니까 그 독재 정권 시대에는 한 번도 안 쓰이다가 네. 이제 그 최순실 박근혜 때. 그때부터 갑자기 막 정가의 보도처럼 막 휘두르면 또 되는 휘두르면서 것처럼. 근데 이제 그게 되고 있죠. 내용이 너무 모호하고 추상적이라 네. 법원이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법입니다. 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하기는 어려워요. 네. 어려운데 이거는 뭐 제가 다른 데서도 사실 제가 뭐 공식 뭐 학술회나 이런 데 발표한 적도 있었는데 이런 거라면 보통 어떤 생각들을 하시냐면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형법적 해결만 보통 생각을 하고 처벌하는 것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좀 행정법적으로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징계나 네. 또는 뭐 개업 제한이나 네. 변호사 같으면 아니면 뭐 민사적이나 개업 제한, 개업 제한. 네, 네, 이거는 사실은 소급표나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네. 뭐 이런 저기 훨씬 구성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나 이런 것 투사나 이런 것들 훨씬 이제 쉽기 때문에 네. 그 요건이 달라지니까 형법만큼 네.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음. 좀 여러 가지 상상력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한을 주거나 아니면 책임을 묻는 방법을 상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행정법적 제한이라고 하면 이제 파면을 위해서 탄핵을 하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만약에 그런 게 가능하다면 네. 이게 막 가정에서 사실 이게 형사소송 지금 이번 판결이 적어도 형사소송법의 형식적을 위반한 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만 네, 네. 지금 대법원 내규나 아니면 뭐 판례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은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징계나 이런 것들을 문제 삼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네네. 그렇게 되려면 뭐 법관징계법을 손보고 네. 그다음에 이 케이스에 대해서 뭐 특별조사나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을 거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징계를 네,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사실 그런 사람들에게 제일 아픈 거는 개업 제한일 테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형사법적인 사고 말고 좀 다양한 방식의 책임을 묻는 네. 방식들이 또 있을 수 있겠네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지금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정말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제 3심 결과까지 나오지는 않더라도 네. 그래서 피선거권 박탈까지 유죄 확정까지 나오지 않더라도 2심 결과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뭐 1년형이라든지 아니면 뭐 1,000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나오면 저는 사람들이 좀 흔들릴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까지는 아니 뭐 유죄고 무죄고 자꾸 뭐 나오니까 난 잘 모르겠어 하다가도 숫자가 나오면 사람들이 좀 흔들릴 수도 있다.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나쁜 범죄를 저질렀나? 이렇게 되면 다시 뭐 대통령 대소도 계속 다시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 또 대선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돈 들여서 또 대선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거를 지금 사법부가 노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네. 뭐 이건 사실 정치적인 해석이라 뭐 제가 전문 분야는 아닙니다만 제 생각 그래도 물어보셨으니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지난 2심에서 유죄가 됐다고 하더라도 대선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구도에. 왜냐하면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그동안 너무 떠들었기 때문에 맞아요. 반영될 만큼 다 반영됐습니다. 네네. 반영됐고요. 그리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본적인 태도는 뭐냐면 물론 이제 뭐 제가 여론조사나 이런 거 아직 본 건 아닙니다만 적어도 현재 지금 뭐 언론이나 이런 대응 반응들을 보면 이건 너무했다. 라는 이거 대부분이 잘못했다라는 생각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 2심이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정치적으로는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까지 적어도 제가 기억하는 한 대통령 후보로서 이렇게 일관된 우위를 지켜온 후보가 없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대선 전국에 매우 느슨해질 수 있는 흥행도 안 되는 네. 이런 상황이었는데 바짝 긴장하게 만드는 효과. 끝까지 긴장하게 만들고 결집하게 만드는 효과를 사실 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조이 데코트가 이거를 통해서 자기 자신들이 판을 흔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으면 이거는 오산이고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다만 이제 여전히 뭐 법적인 수단을 동원을 해서 피선거법을 끝까지 박탈하려는 시도는 이제 대놓고 보여줬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대응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그거는 2심 결과 때문에 어떻게 나오든 그게 이제 대선 상황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 지금 이번에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대법원에 대한 불신이 거의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고 그래서 대법원을 개혁해야 된다. 사법부 개혁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나왔는데요. 그 사법부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좀 전문가시니까 대법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나요? 사실 뭐 대법관을 막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었고요. 네. 제가 이제 검찰 개혁에도 관심이 있어서 관련 학회나 이런 것들 참여도 했었는데 사법 개혁에 대해서는 그만큼 논의는 많이 안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상당 부분 제 개인적인 그러니까 이제 사견이라는 건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네. 현재 지금 이제 그러니까 뭡니까 그 재판 절차 자체를 건드리기 위해서는 저 헌법을 바꿔야 될 부분들도 있어서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게 있고요. 네. 다만 현재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인사하고 예산을 만드는 겁니다. 인사하고 예산을 그 지금 공무원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기 가장 중요한 게 인사권하고요. 그렇죠. 인사 예산이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면 징계예요. 징계. 네. 민원 징계입니다. 네.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무섭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실질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방향을 잡고 지금 그 재판의 독립이 저기 인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그렇게 막 강력한 권한을 휘두를 수 있는 이유는 하급 법원까지 완전히 이제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고 네. 그 과정에서 인사와 예산을 모두 휘어잡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인사권을 대법원에서 분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고등법원장에게 실질적 권한을 좀 준다든지 네. 또는 인사를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이제 국민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네. 뭐 그 인사위원회에서 법관의 인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뭐 필요한 경우 평정이나 아니면 징계 같은 것도 진행하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뭐 법관에 대한 그런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무슨 저기 민원이나 아니면 재판에 대한 불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관 아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할 수 있도록 네.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이제 실제로 하는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재판 정보를 공개하는 게 필요해요. 사실은. 재판 정보라는 정보. 거는 이게 어떤 뭐냐면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재판 심지어 판결문들도 제대로 공개가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그건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웃기는 게 그 대법원 내부 인트라넷을 코트넷이라고 하는데 네. 코트넷에서는 다 접근이 돼요. 다 전산에 네.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게 공개를 안 하는 공개를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공개를 안 하는 건데 이게 누가 어떻게 판결했는지를 그래서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판결 정보를 다 공개를 하고 네. 그다음에 저기 어떤 판사가 어떻게 판결했는지 다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해당 사건을 당사자들을 누가 변호했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것도 네. 공개가 안 되거든요. 그게 나와야지 정관을 막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그러면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비교를 할 거란 말이에요. 네, 이제 하시는 네. 분들이 있으니까.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모 로펌 같은 네, 경우에는 네. 이게 그 공식적으로 법률사무소라는 이유 그렇죠. 때문에 예, 예. 판결문에 이런데 이름이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 로펌 이름이 안 예, 나오는구나. 변호사 이름만 맞아요. 나옵니다. 다 따로따로 예, 하는 그러니까 걸로 알 되어 수가 있죠.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공개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가 다 있는데도 공개를 안 하는 거는 이게 비실명화 이런 게 안 돼서 그런 그러니까 건가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 개인정보법이 문제가 뭐냐면요. 네. 개인정보법이 여러 문제가 지적이 됩니다만 사실 이 부분이 심각함에도 별로 논의가 안 되는데 네. 우리나라 개인정보법이 특히
관공서에서 네. 자신들이 정보를 임의적으로 가리고 공개하지 않는 명분으로 쓰이고 있어요. 아, 네, 네. 네, 그게 사실 개인정보 근데 만약에 정말 그게 문제면은 자기들이 익명해서 되는데. 무조건 공개를 해야 하면 되는데 되는데 여기에 개인정보 있으니까 못 못 준다. 한다는 식으로 나오는 아,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법원이 그게 개인정보가 그렇게 걱정이 되면 자기들이 가리고 하면 되죠. 예, 예. 근데 안 한단 말이에요. 예. 지금 그게 얼마나 심하냐면 지금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재판 중에 이게 지금 우리가 증인신문한 우리가 당사자에서 증인신문 조서인데 그럼 당연히 줘야 되잖아요. 증인신문 조서인데 그 증인신문 조서에도 이름을 가려서 줘요. 네. 우리가 당사자인데. 그래서 법원에 제가 항의를 했더니 저기 등사 시청을 별도로 한번 해주겠대요. 사실 근데 이게 사실 제가 봐서는 이게 형사 사건이고 주목받는 사건인데 네. 검찰은 그냥 주거든요. 네. 검찰은 이름이 공개된 걸 그냥 줘요. 근데 변호인들한테는 이름하고 회사 이름을 다 가린 걸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자기적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지금 네. 법원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깨야죠. 아, 이제 개혁을 해야 될 내용이 예, 매우 많습니다. 많습니다. 예. 네, 지금 속보가 떴는데요.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5월 15일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일단 5월 15일이면 5월 15일로 결정을 해서 기일 지정을 해가지고 보낸 거겠죠? 근데 보냈다는 뭐 이제 뜻일까요? 오늘 송달을 하겠죠. 첫 공판을 진짜 빨리 하긴 하네요. 그게 이거를 오늘 제가 알고 있기로 오늘 배당을 했죠. 배당을 하자 바로 잡았다는 건데. 네. 형사 7부에 배당이 됐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15일이면은 2주 후죠. 2주 후죠. 예, 6월 3일까지 최종 판결은 어려울 것 같네요. 저거 보니까. 이 첫 공판이라는 게 이게 원래 준비기일 아닌 거죠. 준비기일 없이 그냥 가는 건가요? 뭐 준비기일 안 할 수도 있어. 그건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파기환송된 거라. 보통은 파기환송이면 한두 기일 만에 종결을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빨리 잡혀서 빨리 진행하는 게 문제긴 하죠. 잡힌 것 자체가 빨리 잡혔다. 그럼 첫 공판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 나가도 그냥 한 번 더 잡는다는 한 번 더 거죠? 잡아야 됩니다. 한 번 더 그건 잡아야 규정은 되고. 그렇게 돼 있고요. 네. 공직선거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네. 특별규정도 그렇고 형사소송법 일반 규정에서도 첫 기일이 안 나올 경우에는 두 번째 기일을 무조건 잡도록 돼 있어요. 그럼 두 번째 기일을 잡고 그 한 그때도 번만에 안 나오면 그때는 이제 그냥 진행을 하는 거고 불출석으로 진행하는 해서 거고. 아마 종결을 하겠죠. 그러면 한 번만에 공판 한 번만에 종결을 하나요? 그거 한두 번 정도? 두 번 만에 종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두 번 만에 종결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죄로 다툴 수도 있고 또 양형도 다툴 수 있고 한 거잖아요. 네, 근데 뭐 다툴 수 있고 있지만 다퉈야 되는데. 네, 최대한 빨리 간다고 근데 본다면 그 법원에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 하는 거는 형사소송법상 가능한 최단 기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정상적으로 하면 15일날 잡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지금 네, 선거 네. 한참 하고 있는데 나와서 저거 공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의도는 확실해 보입니다. 네, 의도는 확실합니다, 네. 그래도 아무리 이렇게 빨리 가더라도 6월 3일 전에 2심 되게 결과가 나오기는 2심 결과 힘들겠다. 나오고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마지막 한 번 더 판단을 해야지 끝나는 거라 그렇죠. 6월 3일까지는 물리적으로 안 되겠네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댓글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밑으로 쭉 내려가 주시면, 네, 어저께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하프문님 모든 내규를 무시하고 가는 이런 놈들의 재판이라니 나라의 사법 체계가 무너진 것 같다. 그리고 레지스턴스 플로리안, 네, 이재명을 죽이려는 자가 항상 죽게 마련이다. 기현킴님 이재명 끌어내리겠다는 거네. 사법부 전체가.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국민들이 사법부의 대선 개입, 정말 사법부마저 이재명 죽이기에 가세한 현실에 많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그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민주 시민들께서 힘을 많이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김필성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위클리 민들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